네, 안녕하세요. 저는 ESG 파트너스에서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는 이현표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요, 스타트업과 ESG 경영 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본론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ESG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줘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ESG라는 용어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관점에서도 쓰고, 뭐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ESG라는 것은 두 가지 팩터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ESG라고 지칭되는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사업의 부분들, 다른 하나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위주로 이제 ESG라고 하는 어떤 활동들이나 내용들이 구분져서 이제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그 환경 쪽 분야의 경제 활동을 구분진 체계와,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소셜 텍소노미라고 하는 그 사회적 부분에 대한 그 분류 체계가 나왔는데요. ESG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두 가지의 분류 체계에 관련된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거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거와 같이 녹색 분류 체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가 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ESG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한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 이 경영 활동과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핫한 이슈가 ESG에 대한 경영 활동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데요. 과거부터 이 ESG라고 하는 그 활동과 실적들은 계속 보고되어 왔습니다. 한 2010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가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GRI라고 하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를 사용해서 많은 기업들, 그 중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보고 활동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최근에 와서 SASB라고 하는 산업 표준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특화된 TCFD들, 이런 지표들이 점점점 파생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보고의 수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보고의 기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ESG라고 하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스타트업한테까지 ESG에 대한 경영을 보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ESG라는 용어가 최근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과거에부터 이 용어는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연결이 돼 있고요. 이 투자에 대한 용어를 EU에서는 Sustainable Finance라고 지칭을 해서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지칭을 하고,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금융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조금 보시면 고려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아니라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어떤 하나의 부가지표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까지 과거에 어떤 그 ESG 규제들이 좀 형성돼서 현재까지 이르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0년 이전과 2015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0년에는 ESG,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CSR, 뭐 사회 책임, 뭐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되게 자율적인 보고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어떤 좀 홍보 위주의 내용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ESG라고 하는 정보 공시를 제도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2014년에 비재무 정보 공개 제도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21년에 그 한국형 ESG 정보공시 제도가 또 이제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좀 전에 강의했던 ESG 공급망 실사까지 유럽에서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ESG 정보공시 의무화라고 지칭들을 하는데요. 2021년에 금융시장에서 정보 공개를 위해서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에 대한 공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발효가 됐고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실적들을 내고 있는지 보고하는 과정이 이미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화된 거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발행이 되고 앞으로는 25년과 30년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마저 이런 S와 E, 환경과 사회 분야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보면은 주로 많이 쓰는 지표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그리고 SASB, 그리고 TCFD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 내부적으로 이 ESG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ISO라고 하는 ISO 26000이라는 규격을 사용해서 실행에 대한 부분을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GRI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널리 쓰여지고 있는 공시에 대한 표준 가이드고요. 그리고 각각의 산업에서 특화시켰던 어떤 이슈들을 측정 보고하기 위해서 SASB라고 하는 그 회계기준원에서 만든 이 SASB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이제 기후변화가 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TCFD라고 하는 가이드까지 나와서 활용이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ESG라고 하는 활동을 취합을 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혹은 ESG 보고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는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기업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의 대기업 위주로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까지도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활동하는 수준이라든지 내용은 그 기업의 어떤 역량과 상태에 따라서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기업들이 보고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보통 ESG라고 지칭되는 GRI 기준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2006년 대비 2021년으로 봤을 때 600% 정도의 참여 증가가 됐고, 금년 2022년에는 더 신규로 새로 발간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에 대한 부분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CDP라고 하는 탄소 정보 공개, 그리고 환경 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TCFD 보고서,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인권 경영 보고서, 애플에서는 공급망 보고서, 구글에서는 다양성 보고서라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ESG 영역에서 우리가 각각의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중소기업들, 특히나 공급망 7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기업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공시 의무가 대기업한테 있다 보니까 각각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 즉 중소기업들한테까지도 정보 공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30대 그룹의 그 협력사 행동규범이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환경에서는 그 회사가 유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기 배출하는 과정에 오염물질은 없는지,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거나 혹은 벌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노동, 즉 사회 영역 중에 이 인권 노동 분야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준수라든지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있는지, 차별금지에 대한 예방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그 근로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과 복리후생, 그리고 노조 활동에 대한 그 보장을 하고 있는지를 주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산업안전활동, 즉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 점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파트에서는요, 기업 윤리와 그 ESG라고 하는 활동을 운영하는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업의 임직원들이 윤리적인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과 강조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어떤 좀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보통 뭐 분쟁방법이라고 해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어떤 성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시스템 관점에서는 가장 크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보 공개를 실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 관점에서 우리가 ESG에 대한 경영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의 핵심 키는 일단은 이 중기부에서 나온 벤처캐피탈의 ESG 벤처 투자 세부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무 적용 사항 중에 VC 분들이 ESG 실사를 한다거나 ESG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그 VC 내부적으로 실사라든지 평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가와 실사를 하는 관점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들을 는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경영 공시를 한다고 하신다면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창업 초기 기업이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는 없고 선택적인 자원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검토 기업에 대한 분류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분류 체계에 따르면 레벨 1, 2, 3로 나와 있습니다. 이 BGS 모델을 확립하기 전 단계를 레벨 1, 그리고 확립한 단계를 레벨 2, 그리고 성장 단계에 들어섰을 때 레벨 3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이 기업 가치는 뭐 100억 이하, 뭐 100억에서 750억, 750억 이상 이렇게 구분은 졌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의 수도 또 한번 내부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들이 사실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 가치라든지 그리고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가 지금 몇 명 정도가 되지? 이것도 하나의 평가를 볼 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세 가지 팩터들을 보시고 우리 회사가 지금 레벨 1, 2, 3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산업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그리고 ICT, 뭐 영상 공연, 그리고 제조, 전기 기계 장비, 화학 소재, 유통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레벨 1과 2, 3에서는 조금 더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레벨 1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수준에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레벨 2, 3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에서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할 때 그 참가자의 안전성 같은 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2하고 3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접근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 윤리적 마케팅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 서비스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2하고 3에서는 봐야 될 게 하드웨어의 인프라 환경 부하, 그러니까 즉 그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거기에 소비되는 전력과 발생되는 온실가스, 그리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냉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근데 산업의 현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스타트업 중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코딩을 했을 때 부하를 좀 더 줄일 수 있게 코딩의 그 기간 코딩의 볼륨을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노력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뭐 화학 소재에서는 당연히 화학 물질의 안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화학 쪽에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온실가스 발생, 우리가 만드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유통하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트래킹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서비스, 맨 아래에 있는 유통과 서비스에서 봤을 때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뭐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상담원이 어떤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상담 톡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권 보호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해야 될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환경에서는요, 환경 경영 목표. 환경 경영 목표를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정성적인 환경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와 장기적인 과제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로드맵이 보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어떤 수치만큼의 환경 경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제로화를 하겠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대비 5% 줄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목표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혁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제품 대비 어떤 환경적, 그러니까 즉 뭐 전력 소비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배출에 대한 개선이 얼마큼 나왔다, 혹은 포장재에 대한 사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제품 말고 그 다음 제품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로드맵,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우리만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제품이 환경적인 공신력 있는 마크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환경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뭐 제품의 설계 라인을 만들었고, 그 사업장, 그 설계 라인을 운영하는데 소비되는 전력과 어떤 용수들의 사용량이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관점들을 많이 반영했다. 그리고 우리가 전력과 용수 사용량의 연간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면 절대적으로 전력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등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설비의 부하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 우리의 연간 증감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 했을 때 원단이라고 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전력이라든지 용수의 사용량을 원단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수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성과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포장재라든지 사용하는 어떤 테이프 이런 것들 다 뭐 종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을 이전에 얼마나 나왔던 걸 또 줄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재생에너지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급을 받는 협력사한테 받는 이런 자재라든지 반 제품들이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고, 혹은 그걸 공급하는 회사가 ESG적인 관점에서 제3자로부터 뭐 인증을 받았다, 뭐 예를 들어 B코업 인증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한테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위협인데요. 규제는 결국에 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들이 사업에 되게 영향을 주는지, 뭐 대기환경법이라든지 뭐 관련된 법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법에 맞춰서 그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파악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뭐 계획과 그런 거에 대한 개선 실적들을 같이 제시하는 게 규제에서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산정하시기에는 약간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석유 관련된 그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사용량을 파악하려면 뭐 전력 고지서라든지 유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려면 유류 그 영수증 같은 걸 통해서 실제 리터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된 내용을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배출량 산정의 기본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보통 대기업은 본인들이 산정한 이 결과값이 맞다, 안 맞다를 제3자를 통해서까지 검증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정도 단계까지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 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분석했던 혹은 점검했던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회사에서 우리 그 조직 내적으로 어떤 전략과 실행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최고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이 파트에서는 먼저 우리 회사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지? 라는 것만 측정하시는 것도 아마 큰 도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 파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주제가 요즘 가장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우리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에 대한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방침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이 방침을 준수하고자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신고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고도화된 내용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서는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 취업 규칙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훈련 같은 걸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과 그 관련 실적을 제공하는 게 주된 사항일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하러 나가다 보면은 이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규칙을 안 가지고 있거나 뭐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게 여기서 갈리는데요. 5인 이상이 되시면 이런 그 취업규칙 같은 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실사라든지 보고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에서는 인권과 비슷한 그 방침과 교육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보고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려면 우리 회사의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여성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남성 대비 얼마나 되는,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근로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평가를 할 때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인사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안에서는 보안 교육과 규정이 회사 내부적으로 갖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정보 보안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 그 시스템에 대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 안전에서는 보건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규정 마련, 그리고 담당자 보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전담 조직은 어떻고, 개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는 봉사활동 실적과 그리고 사용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서는 우리가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협력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 협력사들한테 어떤 인증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배구조에서는 창업자의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직원 대상에 대한 어떤 방침, 교육,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건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관리에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자금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횡령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의 그 구성이 필요하다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준법,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 경영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윤리적인 그 임직원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리스크 관리 체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어떤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해 충돌의 방지에 대한 서약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 이제 간담회 개최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노력들을 전반적으로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그 체크리스트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냥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되고 결국에 기업 평가를 받을 때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ESG라는 거를 안 하면은 남들은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뒤처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ESG 정보 같은 걸 공개할 때 워싱, 그러니까 즉 하지 않고 있는 걸 과도하게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적인 성과라든지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회사 성과를 일부러 좀 축소한다거나 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워싱으로 작용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러 실사를 나가서 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되게 못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결국 스타트업이 생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것 같은데요. 생존 다음엔 성장의 단계에 들어설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요구가 될 거고요. 그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부터 먼저 하나씩 좀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산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고민하시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유의 위험인지, 정말 완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지, 경영 활동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이제 앞으로 파악하셔서 가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런 리포트 형식으로 다 기업들이 평가될 거고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합쳐서 여러분들의 가치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패널 토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